항우울제에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항우울제 단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진정제, 항경련제, 수면제, 항불안제 등의 약이 점점 더 추가되고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면서도 증세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악화되는 환자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저는 알러지를 치료함으로써 중증 난치성 질환을 호전시키는 클리닉을 하는 한의사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위급한 환자분들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컨디션이 악화되면 아예 못 올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환자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선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울증 환자분들이에요. 말기 간경화나 말기 암 환자분들은 살고 싶습니다.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시는데 어떤 우울증 환자분들은 매일 저에게 죽고 싶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살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동경이나 자살에 대한 고민 그 자체만으로 위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은 바이탈이 불안한 말기 환자분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저를 간 떨리게 만드는 분들이에요. 한동안 중증 질환으로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만 많이 했는데요. 그런 영상을 보고 구독하신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이 명쾌한 최 원장 채널은 도대체 뭐 하는 채널이냐, 치료한다는 질환들이 다 중구난방이네, 오늘은 또 갑자기 난데없이 이야기를 하네, 나는 우울증이 아닌데 내 질환을 전문적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알러지를 치료했는데 이 질환 저 질환 가릴 것 없이 증상이 호전됐기 때문에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종합병원식으로 클리닉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없던 분도 증상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을 동반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더해지면 질환의 종류를 불문하고 예후가 나빠지기 때문에 나는 우울증과 상관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오늘의 이 영상은 꼭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며 분화될수록 개인주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10년 새에 약 1000만 건 가까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병이 증가한 건 둘째치고 이렇게 우울증 약 처방 받은 분들이 많아지면 약을 많이 드시고 우울증이 나아야 되는데요. 제가 20년 넘게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지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나서 우울증이 호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항우울제 부작용을 치료하는 클리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드시고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명쾌한 최 원장을 찾을 일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우울제 효과로 증상이 잘 잡히고 있는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길래 그 포인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명쾌한 최 원장의 관점에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은 의사들이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으니 우울증이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잘 진단했겠냐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분들이 간과하는 포인트 첫 번째는 정신과 의사들은 증상을 기준으로 우울증 진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이 호소하는 내용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상을 세게 호소하시면 여러분이 호소하시는 그대로를 진단과 처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진단이나 오진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분들이 증상을 세게 호소하다가 과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민한 성격, 완벽주의자,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거나 자기 비판적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완벽주의자라는 것이 곧 우울증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남들의 기준보다 본인의 증상을 더 비판적으로 극심하다고 체크하면서 우울증 진단을 더 받게 되거나 약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과진단되거나 오진한 것을 걸러낼 방법이 정신과 검사 중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이 맞는지 엑스레이, MRI, CT로 판독하지는 않잖아요. 뇌의 어떤 경로가 어떻게 망가져서 우울증이 왔다든가 그런 생화학적, 신경생물학적 부분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 또 항우울제 복용 후에 증세가 좋아졌는지 혈액검사, 소변검사로 확인하거나 그것을 수치로 파악할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호소하시면 그냥 심각한 것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의 핵심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에서 우울증 진단 시에 체크하는 항목을 한번 볼까요? 하루 대부분 기분이 가라앉아 있나요?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더 이상 재미있고 즐겁지 않나요? 잠이 안 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나요? 식사량이 줄거나 아니면 폭식하는 등 식욕이 변했나요? 늘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나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나요? 집중이 어렵고 생각이 느려졌나요? 주변 사람들이 느낄 만큼 행동이 느려지거나 초조한가요? 그리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자살 충동은 논외로 치더라도 2주 이상 이런 증상이 5가지 이상 매일 있다고 답하시면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헬조선에 태어나서 위의 항목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부정적 감정에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이고 강박적인 경우 자기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떤 정도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체크하다 보면 예스라고 안 누를 항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경과적 증상인지 따질 방법은 없고요. 그저 그렇게 우울증 환자로 진단받고 뇌신경계를 조율하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이 간과하는 포인트 두 번째는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무조건 우울증이 다 낫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우울증도 우울증 나름입니다. 우울증을 진단할 때 증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울증이 왜 왔는지 그 원인과 생리학적 기전에 따라서 항우울제가 작용하는 효과가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급성으로 2주 이상 극심한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이 안 돼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항우울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우울증에는 항우울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만성적인 우울증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왕따, 학교폭력, 학대, 성폭력 등을 겪은 경우겠죠. 외로움과 상실감에 장기간 노출되고 죄책감이나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에 그 심리적인 상처가 뇌신경계의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바꿔버려서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악화되게 만듭니다. 2주 이상 유난히 우울했냐 물으면 그렇게 유난하게 우울할 일이 없습니다. 평생토록 매일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삶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나 생활관리로 트라우마를 해소하려는 장기적인 노력 없이 항우울제만 복용하는 것으로는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별, 교통사고, 실직, 가까운 이의 죽음, 경제적인 문제,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 등의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되거나 그런 계기가 우울증을 악화시킨 것이 명확한 경우에도 항우울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뇌의 회복력을 악화시키는 핵심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고 나면 6개월 내로 저절로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이 항우울제에만 의지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질 때마다 증량하거나 약을 바꿔야 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효과도 크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을 장기 복용하는 사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헷갈려서 부작용이 나기 쉬운 질환이 있는데 조울증입니다. 조울증은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기분이 들뜨고 잠이 줄어도 피곤하지 않고 감정이 흥분되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기분이 좋고 흥분되고 힘이 나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우울감만 세게 호소해서 항우울제 약만 처방을 받게 되면 항우울제 복용 시에 조증이 확 악화돼 버립니다. 쉽게 산만해지고 충동적이며 비현실적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위험해집니다. 약물 부작용도 심해지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환자분이 조울증인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서 반신의 마비감이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은 그 자체로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울증이 질환의 뿌리가 아니라 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우울제만 드시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몸이 차갑고 변비나 체중 증가, 탈모, 기력 저하가 함께 있다면 단순한 우울증이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기능의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사춘기나 갱년기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 빈혈도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로 인한 우울증은 항우울제를 처방할 것이 아니라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약 처방을 바꾸고 나서 2주 이상 우울감이 지속된다고 하시면 신경정신과를 갈 것이 아니고 약 처방을 해준 주치의와 먼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테로이드, 혈압약, 피임약 등의 부작용으로도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로이드 복용 시 우울감, 감정기복, 이유 없는 분노, 자살衝動 등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오래도록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처방받았던 약을 임의로 섞어 드시는 분들,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우울감을 논할 것이 아니고 복용약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술을 자주 드시는데 우울감이 심하신 분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있으니 항우울제를 처방받지 마시고 술을 먼저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항우울제가 비교적 효과적이지 못하니 항우울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관리와 상담을 꼭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항우울제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예술가 캐릭터입니다. 작곡가, 화가, 디자이너, 연주가, 작가, 시인, 댄서, 가수, 영화 배우, 영화 감독 이렇게 예술적인 감성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감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우울제 복용 후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자살衝動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우울제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항우울제가 효과가 잘 나도 문제였을 거예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면 행복감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시는데 항우울제는 감정이 눌려서 둔감해지는 방향으로 약효가 납니다. 우울감이 억제되지만 기쁨도 없어지고 기억도 억제되고 찰나의 아이디어나 소소한 영감도 억제됩니다. 차라리 우울하고 힘들고 무기력한 감정에 시달릴 때는 그 감정을 승화시켜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시로, 멜로디로, 가사로, 그림으로, 조형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덧입혀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는데 항우울제 복용 후에 자기 자신의 모든 동력을 상실하고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인두겁을 쓴 껍데기만 남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참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항우울제의 나쁜 부분만 골라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부터 뭔가 삶이 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이 잘 받네. 역시 난 우울증이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우울제를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과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약은 내성과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에요.
초반에는 항우울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서서히 약효가 떨어집니다. 시기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면 어느새 스물스물 불안감이 다시 몰려오고 우울감이 도로 심해지고 약효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신경정신과의 주치의는 아마도 약을 추가로 처방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향정신적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할수록 부작용은 심해집니다. 그런 부작용은 주로 불면, 환청, 환시, 환각, 정련, 자살 충동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에 의존한 상태고 증세가 나빠진 상태에서는 약을 바로 끊을 수는 없으니 그런 증상을 억누르기 위한 약을 추가로 더 처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우울제 단 한 알로 시작을 했었는데 진정제, 항경련제, 수면제, 항불안제 등의 약이 점점 더 추가되고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면서도 증세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악화되는 환자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분들 중에는 향정신성 약물만 12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SSRI 하나로 시작했고 초반에 효과가 좋았다고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찾아왔던 초진 때는 수시로 기절하고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는 기억을 잃고 나서 자기 이름도 가족의 존재도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명쾌한 체원장이 누군지도 수시로 잊어버리시더군요. 이인증 때문인지 수시로 유체이탈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공포감과 불안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공황에도 빠졌습니다. 무서운 목소리가 귓속을 맹맹거려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고작 몇 년이 걸리지 않았더라고요. 환청, 환시, 환각, 자살 충동 등의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증상이 있는 분이 설마 정신과 진료를 처음 받으시는 상황이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살 충동이 올라오고 뜬금없이 환청, 환시, 환각 증세가 나타났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존의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았던 환자들일 것입니다. 이미 많은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많은 부분에 약물의 부작용이나 약물 알러지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자체가 위급 상황이니 이런 경우에 저는 독자 진료를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와 병행을 하시면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같이 받으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고 우울증 환자분들을 위해서 명쾌한 체원장은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울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포인트를 짚어드리려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만 나열을 했는데요. 그래도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감히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한 우울증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기력이 없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는 항우울제를 꼭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우울제에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이 낫기 위해서 먹지만 잘못하다가는 약을 끊지 못하고 평생 먹게 되는데 평생 쓸 수 없는 약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생활습관 교정이나 상담치료로 해결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항우울제를 복용해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바짝 좋아졌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밤에 누워서 쇼츠 보는 거 그만하시고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오후 때부터는 카페인 음료 드시지 말고요. 일정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러려면 몸이 일주기 리듬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쐬고 밤 시간에 어두워지면 핸드폰을 끄고 불을 끄고 얼른 누우세요. 별것 아닌 운동이라도 몸을 움직이시고 햇빛을 쬐며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밥에 김만 먹고서 우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 때우거나 밤에 야식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오메가3를 복용하고 적절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단순 탄수화물, 가공 음식은 피하세요. 가족, 친구와 대화하시고 마음의 상태를 나누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직접 움직이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취미생활을 만들어보세요. 우울감을 발동시키는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서 얼른 치워버리시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만드는 소소한 일상을 얼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상담치료사를 찾으시고 장기적인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로 많이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항우울제의 도움을 받아서 얼른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시고 단약에 성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대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